8.15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여전히 이제 주식시장의 화두죠. 근데 최근에 빅2가 꾸준한 하락을 보이다가 약간 기사 회생하면서 이 거래일 연속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반등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원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도체 빅2가 정말 세게 밀리다가 연이틀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반등이 좀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이 반등의 성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그동안 좀 단기간에 많이 하락한 게 분명히 있긴 하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미래에 대해서는 혼재되는 것 같죠. 비유들이. 긍정적인, 낙관적인 비유도 있고 우려도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네네. 그래서 현재 주식시장은 아마 방향을 잡기 좀 애매한 시점이 아닐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저는 패턴을 분석을 뭐 주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패턴만 놓고 보면은 상승장에서 일시 조정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워낙에 많이 빠졌다가 네, 많이 빠졌고 올랐으니까. 이미 21선, 61선이 다 하향된 상태고 네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며칠 전부터 방송에서 아마 121선 정도에서는 지지가 좀 돼서 한 차례 정도는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게 곧바로 전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상승대로 갈 만큼의 강한 상승세까지하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고요. 네. 제 생각에는 혹시 한 번 정도 반등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게 전고점 돌파할지 못할지 모르겠으나 아니면 자잘한 반동은 늘 있잖아요. 하락이나 상승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그 정도에 그치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요. 근데 여전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거기 메모리 피크아웃,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좀 부수적으로는 AI 버블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이 두 개가 확실히 아니다라는 아직 것이 입증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투자자 입장에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럴 경우라면은 긍정적인 리포트가 더 개수는 많지만 부정적 리포트에 좀 더 많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심리적인 그런 사람들의 상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하락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메모리 피크아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많은 언론에서는 메모리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고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규모의 증설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메모리가 이제 피크아웃 혹은 공급 과잉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근거가 또 어떻게 되실까요? 근거가 아니라 이미 공급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몇 년까지 공급 부족이라는 거는 이미 설득이 없는데 너무 억지스러운 주장이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3월 이후로 보면 확실하게 공급 과잉으로 전환되기 완전히 공급 과잉 진행했다보다는 네. 진행 전환이 시작된 거는 이미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보통은 메모리 피크아웃이라고 할 때 현물 가격이 먼저 피크아웃을 하고 네. 시차를 가지고 이제 고정거래 가격에 피크아웃을 하게 되는데 시차가 존재를 하죠. 근데 보통은 그 기간이 짧게는 뭐 한 달일 수도 있지만 한 5, 6개월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네. 현물 가격이 하락해도 고정거래 가격이 더 올라가요. 한동안은. 실적은 더 좋아지죠. 아마 3분기 실적은 더 좋을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피크아웃이 안 오는 게 아닌데 이제 바로 실적 여전히 좋지 않느냐라는 논리를 가지고 호황이 계속된다라고 얘기하기엔 설득이 좀 부족하다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D램 가격이 3분기에 25% 정도, 낸드 가격은 10%대 정도 추가 상승할 것이다. 그게 고정거래 가격 기준이거든요. 고정거래. 현물 가격은 이미 일부 조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현물 가격이 먼저 꺾이고 먼저 꺾이고 몇 개월 후에 고정거래가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원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4분기나 내년 초 정도에 빠르면 3분기일 수 있고요. 3분기가 9월까지도 3분기니까. 네네. 그다음에 늦어지면 4분기. 내년까지 안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고정거래 가격도 같이 이제 꺾이는데 그게 이제 뭐 3분기나 4분기 맞습니다. 그 안에는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이제 소송이 시작됐잖아요. 미국에서 맞습니다. 독과점 소송이.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 제일 먼저 첫 타자 누구냐인데 지금 감산을 다 하고 있거든요. 누가 감산을 풀고 가격 인하 먼저 시작할 거냐 눈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은 공격적으로 가격 인하하는 쪽에서 약간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그동안의 기업들의 성향과 최근의 모습을 봤을 때 마이크론이 가장 먼저 로비를 시작했거든요. 네네. 소송 시작하자마자 2, 3일 후에 트럼프 계좌에 2억 5천만 달러 입금했습니다. 그 얘기는 소송 끝까지 가지 않고 자기는 로비를 통해서 빠져나가겠다는 얘기인 거고 네네. 그렇다 보면 먼저 가격 인하를 하면서 개별 메인 고객사들하고 사전 접촉해서 일정 부분 소송으로 해서 내야 될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면서 보상을 해주면서 소송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3사 중에 누구 하나라도 먼저 가격 인하 시작되면 네. 그 다음에는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암암리의 무언의 공생이 이제 깨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서로 이제 가격 인하 경쟁이 될 수밖에 없고 중국은 이미 20-30% 하락 가격 인하한 걸로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가격 하락이 가속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소송은 기본적으로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제기된 소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네. 가격 오르게 된 과정이 문제가 됐던 거죠. 소송의 소장을 읽어보면 과정이.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뭐 공장을 풀 가동하고 있는데 수요가 너무 처져서 공급 부족이 됐다. 그러면은 사실 이거 시장 원리이기 때문에 감산을 하면서 가격을 올렸으니까. 그런데 어느 시점에 3사가 같이 일시적으로 같은 제품을 생산 줄였거든요. 이거를 이제 독과점에 대해서 이제 담합이 있었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서 필요 이상으로 가격이 10배나 올랐다라는 부분이 다 언급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장의 내용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 결과적으로 가격 인상 때문에 발생했죠. 그렇죠. 감산했어도 가격 안 올렸으면 굳이 소송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작이 됐고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위협이나 공급 사이클이 이제 공급 과잉으로 전환되는 거는 사실 큰 리스크는 아니에요. 네. 원래 예정됐던 거고 원래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그건 노멀한 거거든요. 네. 근데 소송은 사실은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볼 때 가장 큰 리스크는 이 소송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느 한 곳이 먼저 이제 공급을 풀면 가격은 이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80% 정도죠. 네. 그래서 이제 공급이 뭐 과잉이 돼서 예를 들어서 70% 60%까지 떨어져도 그것조차도 사실 어마어마한 이익이긴 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반도체의 뭐 바닥을 좀 다져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는 없죠. 정상화 될 때까지는 거품인 거죠. 그러면은 계속 낮아진다. 계속 낮아져서 적자 근처까지 가야지 적정 가격이 될 겁니다. 메모리 가격은. 그러면은 지금보다 가격 조정이 어마어마하게 10분의 1 정도 되겠죠. 올랐던 폭을 사실상 그대로 다 반납해야 조정이 끝난다고 봅니다. 거기까지 어쨌든 내려갈 수밖에 없다. 예. 그게 과거에도 그랬어요. 네네. 과거도 약간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올랐던 경우는 반드시 원래 상태로 가서 그보다 좀 더 낮아집니다. 네네. 원래 메모리 가격 하락이 정상이기 때문에 하락하는 추세만큼 멈추고 올랐던 거 플러스 원래 하락해야 될 기울기만큼까지 하락해야지 조정이 끝납니다. 그러면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론이 계속해서 내놓는 내용을 보면 장기 공급 계약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게 이제 반도체 반등의 계기가 된 것 같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장기 공급 계약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구속력이 있는 계약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무 의미도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단위로 계약을 하던 10년 단위로 계약을 하던 네. 계약을 안 했으면 그 물건 안 사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사실 의미가 없고요. 그렇다면은 자 가격이 중요한 건데 네. 만약 가격이 하락해서 지금 가격으로 사주겠다는 계약일 것이냐 그 부분은 퀘스천이고 네. 외국에서도 그건 퀘스천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도 네. 그거는 저는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값과 을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메모리 기업이 갑일 때 맺은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고객이 갑이 되는 순간 과거의 모든 계약서는 휴지 조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고객의 유리한 조건 다 바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장기 계약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요단에서 얘기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AI 데이터 서버가 계속해서 이제 디램의 수요를 빨아들이고 있었던 그런 형태였는데 앞으로는 에이전틱 AI로 가면서 이제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봇에도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고 UAM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AI가 데이터 센터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게 될 텐데 그럼 그렇게 생기는 반도체 수요는 신규 수요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메모리 수요라는 건 감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수요는 계속 증가한다 어차피. 얼마 전에 최태원 회장이 메모리 수요는 우상향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적자를 볼 때도 수요는 우상향이었거든요. 네네. 흑자일 때도 우상향. 그 얘기는 수요는 메모리 사이클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50%였어요. 불과 몇 년 전에. 기억하시죠? 2024년, 3년도. 네네네. 그때의 비트 그로스가 수요 증가율이잖아요. 네네. 하고 AI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률이 80% 나와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마이크론이랑 지금의 수요 증가율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수요하고 사이클이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사이클은 수요가 아니라 공급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공급에서 온다. 예. 그런데 공급을 놓고 봤을 때 공급의 선행지표가 설비 투자죠. 네. 구체적으로 제가 보는 건 막연한 설비 투자하면 뭐 SOC에 들어가는 거 뭐 다 이렇게 들어가지만 제가 보는 선행지표는
순수하게 반도체 공정 장비 출하량이에요. 네네. 바로 이거는 생산으로 연결되는 지표거든요. 어. 이것을 봤을 때 2023년부터 2025년 동안 3년 동안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출하량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중국의 구매액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합친 거에 2배였어요. 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급 과잉은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고 이 물량이 풀릴 수밖에 없잖아요. 2023년 투자한 게 이미 작년에 풀리기 시작을 해서 네. DRAM 낸드, 그러니까 창신 메모리하고 양쯔 메모리 시장 점유율이 갑자기 10%까지 높아졌죠. 네. 1년 사이에. 맞습니다. 그게 2023년 투자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2024년 투자분이 올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5년 투자분은 내년에도 나오겠죠. 계속 공급 과잉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럼 이게 일단락 될 때쯤에는 뭐가 나오냐? 삼성 하이닉스 공장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공급 과잉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공급 과잉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데이터를 보면 현물 가격이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현물 가격이 사실은 그 선행 지표거든요. 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평택 P4, P5,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최근에 진행을 하고 있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가면 그 공급 과잉은 말씀해 주신 논리에 따르면 정말 어마어마한 공급 과잉이 향후에는 온다. 근데 메모리 사이클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를 가지고 예측을 하거든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그것들이 생산 물량으로 나온 건 10년, 20년 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너무 지금 좋고. 생각할 필요 없고 중간에 얼마든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규모도 조절할 수 그건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규모 클러스터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사이클을 예측하는 데는 일단 빼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클이 이미 꺾이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말씀해 주셨던 뭐 초반에는 뭐 전고점까지 트라이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반등이 좀 더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업황 측면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럼 이제 빅2 말고 소부장으로 가면 어떨까요? 어쨌든 대규모의 투자가 나온다는 건 장비에 대한 발주도 늘어난다라는 건데 소부장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소재 쪽은 제가 지난 이전에 뭐 세밀하게 분석을 해본 적은 없는데 네. 장비 업체들의 사이클과 네. 메모리 칩 메이커들의 사이클은 제가 분석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한 10년 이상을 추적 조사한 결과 사이클이 똑같이 간다. 그런데 장비 업체들의 사이클이 칩 메이커 사이클보다 1년 후에 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예를 들어 3분기나 4분기부터 메모리 피크아웃이 되면 네. 고점이 지나는 거잖아요. 여전히 실적 절대치는 좋겠죠. 그렇죠. 하락하더라도 한동안 높은 수준에서 하락하는 거니까. 그렇죠. 어쨌든 사이클로 보면 피크가 지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장비 업체들의 사이클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피크일 수 있다. 그 얘기는 수주와 매출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일단 실적은 그렇고 주가는 이제 또 다른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미 뭐 다 반영해서 올랐다 그러면 못 오를 수도 있는 건데 그렇긴 하죠. 만약에 장비 업체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작년과 올해 조금 부진했던 게 패키지 쪽이었거든요. 네. 시장 그 증가율로 봤을 때. 네네. 근데 보면은 시장 세미에서 발표한 전망치 최근에 나왔는데 2027년과 2028년도에는 패키지 쪽 장비의 성장률이 가장 높아지는 것은 거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년하고 후년까지는 패키지 관련 장비 쪽에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